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연의 집담 진행 송승연입니다. 8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됐었는데요. 부동산이 아무래도 지난 정부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던 만큼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전에 부동산과 관련해 핵심 로드맵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취임 100일이 되었고 또 8.16 대책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고 전망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8.16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면서 또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철학은 무엇인지, 또 8.16 대책 내 재건축, 일기 신도시와 또 관련된 이슈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이어서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이에 따라서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래 절벽 현상과 이럴 때일수록 투자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 담백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연의 집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송승연의 집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번 대책 관련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성규 전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략하게 저는 잘 알고 있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건설 쪽이나 혹은 여러 가지 주택 쪽이나 이제 그런 쪽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약 23년간 재직하다가 얼마 전에 자유로운 영혼으로 돌아온 두성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방송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많은 신문 등의 그 기사 등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많은 독자분들에게 좀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23년간 근무를 하셨다면 참 많은 정부가 바뀐 것도 목격도 했고, 네, 그렇죠. 네, 관련돼서 연구도 많이 하셨고 네. 시장의 동향도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눈에 띄는 어떤 기억나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 시절에 우리 연구원이 국회 쪽에 있는 열린 우리당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부동산 정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토부에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정파를 떠나서 국민들의 주거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택 문제, 또 건설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 많은 공무원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일하기도 하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도 수행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동안의 것들이 많이 쌓여서 최근에 와서는 이 제 자랑입니다만 약간 시장을 보는 눈이 개안했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은 넓고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선을 저도 모르게 아마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은퇴를 하셨으면은 네. 좀 연락 좀 받으셨나요? 같이 좀 일 좀 봐달라. 그런 연락은 전혀 받지를 못했고요. 네. 사실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과연 올바르고 또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 개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조금 이제 의견을 드리고 같이 협력한 그런 어떤 경험들은 있고요. 사실은 은퇴하고 난 뒤에도 저는 이 굉장히 그 속도를 내면서 달려온 차가 일시에 정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천천히 연착륙하기 위해서 또 속도를 줄여가기 위해서 이제 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했던 일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포기하거나 접근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살아있는 부동산 시장에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조금씩 또 알려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참여를 하셨으니까 네. 이거 첫 번째 이슈하고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8.16 대책 네, 어떻게 좀 꼼꼼하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부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이제 한쪽 측면에서는 우려도 하는 측면도 있고 네, 이게 네. 실현 가능하냐라는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그렇죠. 이게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 사실 일찍부터 나온 바가 있는데요. 투기 수요 억제에만 집중을 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과적으로 이제 끝 무렵에 와서야 공급 부분에 대한 이제 의견들과 계획들을 발표한 바가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게 사실은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약 210만 호가 넘는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분은 나중에 추가까지 해서 300만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쪽에서 대선 과정에서는 250만 호를 공약으로 했고 그 당시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다 한 250만 호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0만 호라는 게 우리가 얼핏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00만 호 공급 부분이 부동산 시장을 일시에 안정시켰던 그런 부분에 우리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물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많은 물량입니다. 많은 물량인데 이것을 한 5년 정도 나누어서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약 한 50만 호 정도 조금. 그래서 이번에 8.16 대책에서는 거기다 원래 250만 호를 공약으로 내건 거에다가 20만 호를 더 추가했죠. 그래서 270만 호다 보니까 한 54만 호 정도 되는데요. 제가 한번 역대 정부의 주택 그 공급 물량을 한번 보게 되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연간 공급 물량이 평균적으로 한 36만 호.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한 35만 호.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45만 호. 사실 공급을 등한시했다고 하는 그 문재인 정부가 평균으로 치게 되면 주택이 54만 호가 넘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문재인 정부 정도의 공급 물량만 쏟아낼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270만 호 공급은 사실 충분히 가능한 수치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다만 시청자분들이서 분명히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요. 역대 정부의 공급 물량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된 그런 측면들이 강한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공급을 이야기할 때 인허가 물량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량으로서 준공이 되는 입주 물량 부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게 되고요. 또 인허가를 받더라도 당장 착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규정들이 우리 주택법, 현행 주택법상에 있습니다. 5년간의 말미가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들이 충분히 시장 상황들을 고려해서 5년 내에 착공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물량 자체가 현실적으로 내가 확인 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실현 가능하냐고 물으셨으니까 제 대답은 실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점점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리고 요번 뭐 대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네. 어떤 도심안에서 개발 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네. 좀 촉진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내놓은 것 같은데 네. 가장 궁금해했던 것들이 과연 이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항상 첫 관문인 안전진단이라든지 네, 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그 적정한 그 금액선 네. 이게 좀 모호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9월 달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이제 기본적인 정책 기조, 즉 부동산 정책 기조 부분을 살짝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은 시장 경제 질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재건축 안전진단 부분과 그다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분은
저는 사실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때 안전진단 부분의 그 항목들이 강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절차 중에서도 예전에는 예비 안전진단과 그다음에 정식 그 안전진단을 거쳐서 그다음에 그로서 마무리됐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적정성 검토 절차를 하나 더 넣었거든요. 거기에서 대부분의 현장들이 사실은 그 통과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불운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동안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아마 공식적으로 5개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도심 속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재건축이 유력한 수단이고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첫 번째 단추로서 이것은 불가피하다 해서 벌써 이 부분과 관련해서 2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전진단 항목 자체에서 지나치게 구조안전진단 항목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주거안정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거환경 부분을 고려하는 쪽으로 아마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관련해서 아마 적정성 검토 부분은 생략되거나 아마 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불필요한 그런 절차로서 추가되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때 이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 부분이 사실은 잠시 시행이 중단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와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재건축에 상당히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또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자금 여력이 좋지 못할 때 사실은 재건축이 다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 환수금을 납부할 만한 여력이 못 되어서 자기의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련되는 어떤 법률을 보게 되면요, 납부할 여력이 안 되면은 물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자칫하면 내 집을 이 제도에 의해서 빼앗겨 버리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손질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여소야대 어떤 정국에서 과연 현재의 윤석열 정부가 의지만으로 정책적인 의지만으로 가능할 것이냐, 저는 조정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현실로 될 건지는 조금 더 우리 지켜보시죠. 네, 지금 그 일각에서는 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사업 속도를 못 내고 있는 현실에도 있고 또 제2의 소위 말하는 그 둔촌주공 같은 사태를 좀 막기 위해서 뭐 공급 활성화 위해서 신탁이나 리츠 방식으로 그렇죠. 민간의 이제 뭐 또 다른 시행 주체가 돼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또 고밀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딱 보면 또 그럴싸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신탁에 대한 그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조합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될까요? 이 부분은 별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체 지금 이제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사실은 그 부동산 신탁사가 이제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뭐 조합 설립도 생략해도 되는 굉장히 절차를 간소화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심주거환경정비부에 이미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신탁 회사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환경은 구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 재건축 현장에서 활성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당히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이 신탁사에게 내야 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던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약 4%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하고요. 또한
신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 저는 예를 들어 이제 현장에서 부도가 난 현장에서 신탁 보정 회사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경우들을 좀 봤는데요. 분양 보정을 통해서 신탁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또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신탁사들은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해당되는 주민들이라든지 소유자들의 의견 청취에 다소 조금 소홀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성 위주,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져가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소유자들이 원하는 시공사,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설계의 방향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동산 신탁사들의 어떤 그런 참여나 관심은 다소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업을 그냥 원활하게 빠르게 간다 하는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제도들이 이야기되면서 많은 현장이나 이런 데 혹은 신탁사에 문의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뭐 조합원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쪽에 소유자들, 토지 소유자들도 포함해서 많이 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또 반대하는 여론들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하면은 이러한 신탁 쪽을 지지하는 분들과 또는 기존의 어떤 정비 사업 방식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하다면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을 하면서 정부가 좀 설명을 했더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은 백지 상태에서 근거가 좀 미약하죠. 예, 그렇죠. 선택을 당신들이 하라. 아니 뭘 가지고 선택을 하라는 얘기인지 그 부분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그 서울 안에서 땅을 못 찾고 개발 가능한 어떤 뭐 신규 택지를 또 발굴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을 돌린 게 일기 신도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런 뭐 어떤 발표가 안 나다 보니까 이분들의 그 분이 삭히지가 않는 것 같은데 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마 선거 과정에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22년 올해 1월 6일 날 그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뭔가 크게 속도감 있게 한번 변모시켜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어떤 행보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5월 2일 날 윤 대통령께서 일산 지역을 방문하셔가지고 재정비에 대한 신속 추진을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의 기대감은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원희룡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지금 당장 해도 지금 속이 지금 답답한 빨리 지금 마음이 급한 상황인데 2024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내놓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 급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 동안의 재건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5개밖에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거의 멈춰 있다 했습니다. 즉 5년간은 거의 정비 사업,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자체가 거의 멈춰 있는 정지 상태에 있었다고. 거의 5년 동안의 시간을 흘려보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 연한이라고 볼 수 있는 30년에 지금 다 도래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동안 일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마음이 왜 급하냐 하면요. 15년이 경과했을 때 할 수 있는 리모델링 여부를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30년 됐으니까 대선 후보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동안 엄청난 고민을 통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갖다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법 개정 등을 통해서 수직 증축을 허용한다든지 해서 많은 방법을 모색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현장들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노후화가 진행이 많이 되는 가운데 벌써 일기 신도시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맞이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됐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도 지금 당장에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서두른다 하더라도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래서 원활하게 될 경우에 정말 빠른 현장 한 7, 8년,
그 최소한 10년은 잡아야 되는 현장들인데 그걸 지금 당장도 아닌 2024년에 마스터 플랜을 내놓겠다. 그럼 그때 가서 우리 계획 잡은 걸 내놓을 테니까 그때 시작을 해보자. 아니 보통 우리 재건축 현장을 하나의 현장, 그 현장도 굉장히 크다면은 그게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스터 플랜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어질 사업 자체가 순탄하게 갈 수 있느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둔촌 주공 아닙니까? 그렇죠. 12,000세대, 당군 아래 최대의 단지라고 하는데 지금 참 상황이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엄마 아파트 언제부터 엄마 아파트입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조합 결성도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아직 거기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여의도는 한 50년 됐어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 우리가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정치권에서 지금 있는 법도 아니고 특별법 제정해서 그때 가서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라는 것은 정말 염장지른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시급한 과제로 대두했다는 것을 압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지금 준비해도 지금 사실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경우에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래서 공감대에 있는, 왜냐하면 이게 이전에 어떤 그 부재, 신규 뭐 예를 들어 자연녹지라는 이런 데다가 우리가 일기 신도시에 처음 설립할 때 3년 만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왜냐하면은 그때 그냥 그 그린벨트에다가 정부에서 89년도 초에 계획 공급 발표하고 3개월 만에 바로 착수에 들어갔던 그때 정부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대부분 다 수용해버리기 때문에 토지 수용. 근데 지금 상황에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또 정확한 방향성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작업을 서둘러서 준비하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처럼 태만하게 이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우리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눈물 흘린 부분들을 어루만져주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나누겠다고 해도 지금 근데 우리 앞으로 한 2년 뒤에 머리띠 들고 한번 뛸까 말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님께서 조금 이 부분은 뭔가 타이밍이나 핵심 초점을 놓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무지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급 대책이 8월 16일 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네. 1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지역에 0.02% 정도 뭐 네. 하락을 했다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일기 신도시가 이 이슈 2024년 마스터 플랜 뭐 이 계획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하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0.02% 하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실망 매물, 근데 그렇게 급하게 실망 매물이 당장에 나왔다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그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주민들을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쪽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 부분의 일기 신도시 부분에 대한 재건축을 뭔가 좀 앞당기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스터 플랜 이야기로 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강남 지역을 포함해서 거래량 자체가 지금 7월 달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1000건이 안 됩니다. 1000건이 안 되고 한 600건 정도, 700건 정도에 불과하고요. 8월 달의 경우에는 지금 100건 미만으로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즉 거래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거기에 거래되는 것들은 간혹 거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 거래 혹은 뭐 정렬을 위한 뭐 그런 거래인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하락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주 제한된 샘플로 거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치가 또 0.02%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0.02%라고 하면은 아주 미미한 거 아닙니까? 아직은. 그래서 일단은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즉 향후에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려면 아직 많은 것들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더 전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판단,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만일에 추가 하락한다면 그것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지, 그 자체가 일기 신도시의 이슈 자체에 대한 실망 매물로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뭐 근거들 또는 그 특정 시점부터 가격이 조금 그 가격이 좀 흘러내린다 뭐 이런 표현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금리가 인상돼서부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눠볼 얘기가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안에 그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향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 그렇죠. 지금 뭐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도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어떤 침체 움직임은 결국은 금리 부분과 연관이, 직접적인 연관이 크다라고 대부분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금리 부분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시장이 약세로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금리가 현재 수준, 우리 수준보다 훨씬 높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오히려 폭등했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든데요.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 부분은 제가 볼 때 단시간 내에 너무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 대부분의 국민들은 충분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대처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그 스텝, 그 발걸음, 금리 인상의 발걸음이 엄청 빨랐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응을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뭔가 금리가 오르고 있어라고 확인하는 순간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체감되는 주담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라서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눈 찡긋 해가지고 조금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6%대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행 한 곳에서 6% 이미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창구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대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분들은 뭐 그것도 지금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충격파가 되지 큰 상태에서 정부는 나름대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것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 국내에서 자금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풀렸던 여러 가지 유동성 부분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폭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아직은 물론 매파의 주장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얻고 있긴 하지만 한편에 반대하는 쪽이나 그쪽을 되게 조심스럽게 보는 쪽에서는 미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경기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회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는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의 행보 자체가 올 연말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 금리 인상 부분을 우리가 방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는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한다면은 우리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금리 인상의 행진 자체가 현재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같은 정도의 올해 말 혹은 늦어도 내년 1, 4분기 정도의 매듭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그냥 그것으로서 매듭이 된 그 상태의 고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인가. 아마 우리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기 회복이라는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뭔가 가시적인 경제 상황의 호전을 갖다가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나 많은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활기찬 경제 활동을 이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금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금리 부분이 반전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경제학자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돼 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반전 가능성 내년 상반기 중에 그렇게 조금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있어서는 금리 부분에 대한 이런 상승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반전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하반기에는 지금 하반기 이미 접어들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미국의 동향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식으로 가겠지만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감안해서 올해 말을 끝으로 미국이 추가적으로 내년에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쪽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이게 금리라는 그 변수가 꼭 집값을 떨어뜨린 게 아니다. 네. 뭐 때로는 폭등을 한 적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빅스텝 0.5%를 올리고 나서 그렇죠. 서울에서도 직전 신고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최근 걸까요? 사례를 보니까 지금 이 서울의 직전 신고가보다 30% 가까이 떨어진 집값 단지인데 지금 최근에 뭐 잠실 쪽에 우리가 알만한 단지인데 20% 정도가 떨어졌더라고요. 22%인가에 떨어진 단지가 있다고 이제 뉴스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20% 30%라고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체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때 수준을 지금 거의 근접하거나 넘어선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폭락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개별 부분에 대한 거래, 특수거래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성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 자체가 수요 심리 또 공급 심리 모두 다 굉장히 찬바람이 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얼음으로 지금 만드는 냉각기로 진입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이 여러 가지 대출 시장을 더욱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고 또 대출 규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된 수요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약세로 전환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정부 쪽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금리로 인해서 폭락한 단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과연 시장의 안정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공약 때 대선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공급을 충분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장으로 가져가겠다. 즉 기존의 문재인 정부 때 많은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전국의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조정 대상 지역 일부 뭐 투기 과열 지구는 한 곳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제되는 정말 흉내만 내는 상황에 그치고 아직까지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의 가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전 신고가보다 30%나 떨어지는 폭락 상황에서도 투기 과열지구로 전 지역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건 뭔가 넌센스거든요. 이게 맞지 않거든요. 앞뒤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그 주택 가격의 하락세로 접어든 것을 일부 폭락론자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또 일부 정부에서도 이것이 어떤 금리 인상으로 인한 탓으로만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 자체에 과도한 심리적인 어떤 충격파, 공황에 가까운 그런 심리적 충격파가 금리 인상으로 촉발됐는지는 모르지만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규제 부분에 대한 완화를 통해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액션을 한 발도 제대로 내딛고 있지 못하다. 뭐 제대로 하는 것은 다 국회에 입법을 해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만 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말 그대로 시름시름 지금 거의 뭐
동사 상태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저도 장담하지는 못하겠지만 동사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 당국에서는 조금 봐야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볼 때 원희룡 장관이 뭐 일각에서 비판에 대해서 공약 파기는 아니다 등등 그런 자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이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판단할 때 금리 인상 탓이라고 여겼던, 그리고 대부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문재인 정부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주었던 희망 자체가 그곳을 향해, 희망의 고지를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규제와 또 심리적 압박, 네. 뭐 이런 거 때문일까요? 뭐 주택 청약 종합저축, 네. 이 부분도 가입자 수가 이제 상당 부분 감소한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 또 내가 청약을 받아서 자산 증식, 이런 기대감들이 완전히 뭐 축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 로또 청약이라는 게 한때 키워드였는데, 이런 네. 규제가 있으면 나중에 거래하는데도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네. 평균 청약 경쟁률도 떨어지고, 또 뭐 당첨 가점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보니까 상반기 때 약 한 31점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이 점수도 지금 24점대예요. 웬만하면 넣으면 다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풀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거 참.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와도 맞물렸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은 청약 통장을 가입해서 뭘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아마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줍줍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청약 통장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지방에도 한번 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지난주일 겁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수성구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양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서민들이 좋아하는 한 59제곱, 평균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 정도 이하 되는 굉장히 그 알뜰한 25평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 미분양이 거의 나온 그런 현장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요 심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황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서 수요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보니까 청약 시장이 아무리 우리가 로또 청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지도 벌써 되게 오래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청약 시장은 변화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그러면은 정부가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청약 제도 자체가 지금 정상적인 청약 제도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주 화랑기에 지금 과열되었을 때 있던 청약 제도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주택이 불황으로 해서 안 팔리다 보니까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지금, 그래서 자기가 힘들어서 지금 당첨된 그 주택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청약을 할 수 있는 쪽이, 우리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청약 제도 자체에 대한 제한이 되게 많이 있죠. 또 일단 2주택자 이상은 투기과열지구 경우에 있어서는 85제곱미터 국민주택 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은 청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다 막아놓고,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제가 방송에서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자, 선수들을 모여라,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모여라라고 했는데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의 자격을 다 제한시켜 놨어요. 그걸 유전히 유지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선수가 별로 없네, 지금 이 경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고 시장이 지금 관심이 없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시장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간파하고 있지 못한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하십시오. 해제를 하고 난 뒤에도 시장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은 시장 상황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금리만으로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수요 심리가 얼어붙은 게 그동안에 너무 집값이 고점을 갖다가 다 도달했기 때문에 당연한 어떤 반사적인 효과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부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규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더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제가 또 뭐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요. 대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마치 일부를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완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얼마 전에 뭐 정말 자기가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을 하는 경우에서는 LTV를 우리가 80%인가요?까지 완화해 준다 얘기인데 아니 지금 DSR이 지금 40%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DSR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 대출받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급여 생활자 많이 거의 가능한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최대 6억까지를 빌려서 매달 한 200~300만 원씩 그 원리금 상환 이자만 하는 게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빌리려면은 자격 요건 자체가 연봉이 거의 7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국민들 중에 몇 퍼센트가 거기에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마치 LTV를 완화해서 국민들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맞닥뜨리는 대출 현장에서는 문턱은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그런 장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정책 부분을 앞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정부가 출범한 지 뭐 100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앞으로 정책이나 정부를 만들 때 아까 우리 일기 신도시의 마스터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하지 마시고요.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현장으로 가시고 또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또 다양한 전문가라고 해서 편중된 시각보다는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제가 조금 과도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촬영 초반만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다가 뒤로 갈수록 뭐 속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글쎄요, 뭐 굉장히 뭐 차갑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좀 필요성 있는 그런 시각이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보통은 이제 금리하고 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역외관계를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놓거나 또는 시장의 소위 말하는 그 정상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상화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하고 또 달라지게 좀 더 시장 뭐 거래가 활성화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장에서 제가 이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페어플레이 시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분명히 문재인 정부와 다른 어떤 모습들과 그런 정책 청사진을 우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려면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시그널 정도라도 분명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분명히 지향하는 곳이 시장 경제 원리 또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상황을 지향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수요와 공급자 측 모두가 지금 심리적으로 공황에 가까울 정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정부의 저 이야기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좀 촉구가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탁하는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이 조금씩은 좀 자연스럽게 이 시장을 갖다 변화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이 정부를 지원하고 지지했던 분 중에 하나가 2030 세대들, 즉 영끌한 2030 세대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 5년 동안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 등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힘겹게 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원리금 부분과 관련해서 대출 부분에 대한 상환 부담은 금리 인상으로 너무나 커졌죠. 그 다음에 사놓은 집은 지금 가격이 날이다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2030 세대들이
어떤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녹록한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던 것이 이제 하반기에 집값도 올라가고 네. 또 그 집값 올라가는 기본적인 그 여러 요인 중에 전세 가격 상승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 제기나 또 여러 가지 뭐 임대차 3법이나 상생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네. 근데 오히려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전세 가격이 안정됐다라는 그렇죠. 맞습니다. 평가도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8월에 전세 대란설도 나와 있던 그런 뭐 혹자들은 전세 대란에서 전세 하락, 네. 역전세 대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또 일부 국지적인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세 가격은 앞으로 뭐 8월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또는 뭐 9월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하반기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그 전세 부분, 그러니까 제일 이제 중요한 첫 번째 안건이 이제 우리가 7월달, 8월달이 그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에 대한 여파가 이제 밀려올 것이다. 네, 시장이 맞아요. 굉장히 교란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충격파가 크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죠. 근데 그 충격파가 크지 않았던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임대차 3법이 제대로 작동이 된 거고 또 제대로 또 잘 입법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매매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매물로 내놓은 것들이 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걸 계속 공실로 좀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당수의 분들이 매매 시장에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내놓는 것 자체가 팔리지도 않고 내놓는 가격 자체도 계속해서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향후의 시장 변화를 좀 더 보자. 뭐 사실 말씀하신 관망. 그래, 관망 내지는 지금 뭐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지금 파악에 너무 헐값으로 내가 지금 재산을 잃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임대차 시장으로 다시 하나의 임대차 시장의 매물로 지금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속에는 결국은 4년 동안에 대부분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세입자들이 행사할 거니까 4년 동안 발목이 잡히는 것을 이제 감소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현재의 입주 물량 감소 추세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장의 기존 주택의 매물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월세 시장으로 옮겨간 상당수의 이 매물들이 글로 갔다는 것은 거기에 4년간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매매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물 자체가 앞으로 희소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전세 시장에서 또 하나의 요인이 가격은 현재 또 매매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고 또 전세 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아주 폭락하거나 전세 시장은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란이라는 문제,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거나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긴 있었죠. 깡통 전세. 그렇죠. 뭐 깡통 전세.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벌써 문제적으로 많이 이제 불거지고 있고 결국은 이 부분도 세입자들의 굉장히 피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월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출 문턱이 너무 높게 하다 보니까 상당수가 이제 전세 부분을 갖다가, 그리고 세입자 부분들이 성향 자체가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 자체가 금리도 많이 올랐고 대출 문턱도 높고 하다 보니까 월세 형태로, 그래서 당장은 이제 월세 형태의 이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모두 다 공감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월세로의 전환이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전세와 월세의 비중을 보게 되면 월세가 50%를 넘었습니다. 절반을 넘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의 서민들 또는 2030 세대들에게,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미래의 내 집 마련 꿈을 접게 만드는, 즉 서구화된 임대 문화
렌트 문화로 우리가 옮겨가는 그런 상황의 촉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도 이제 전세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세입자에게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 축적이라든지 기본적 시드머니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유용한 수단이 있던 그런 부분들은 사라지고 앞으로는 말 그대로 임대료, 월세 얼마요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전형적인 우리 주택 임대에서도 하나의 모습으로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의 주택 시장에 있어서 흔히 쓰는 말로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주택시장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다. 네, 부동산 관련돼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투자라든지 네. 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투자 관련된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데 네네. 뭐 간략하게 많이 풀기는 좀 그렇지만 네네. 그리고 조금 너무 특정 지역을 언급하기는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좀 포괄적인 안에서 네. 투자로 괜찮은 유망한 지역이라든지 뭐 성장 지역 또는 이런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이런 환경 안에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투자 상품 또 지금 굉장히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다. 지금은 집값이 폭락할 거다라는 시장의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 뭐 투자의 적기, 뭐 내 집 마련 매수 적기, 뭐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주시면은 조금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이것을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자산 또 계층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사실 공통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쉽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면요. 투자 지역으로는 여전히 저는 서울 시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3기 신도시 등 여러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부의 많은 노력과 정책 추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당분간의 주택 시장의 수급 상황은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쪽에서 또 안에서 상품을 고른다면은 결국은 아파트나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열등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당장에는 구입 비용이 적게 들지는 모르지만 상승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 상승에 대한 폭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예전보다 우리 국민 소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투자를 준비하시거나 하는 분들도 손에 쥐고 있는 자금 자체가 의외로 그 규모가 이전보다는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되게 소형 중심의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그쪽에만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대상물만 쳐다보지 마시고 오히려 투자로서는 실수요자들이 관심 있는 곳들은 아마 변동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아파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도 제가 정책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와 큰 기조 부분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면서 그것의 때에 따라서는 아마 규제 부분에 대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단계까지 완전히 푸는 그런 정도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택의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를 제외한다면은 투자 메리트가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충분한 여력이 되신다면은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하시거나 주택에 투자하기보다는 상품별로 볼 때 저는 건물 쪽이나 이런 쪽 상가 쪽에 좀 더 적극적인 좀 발품이나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을 조금 상담 등을 통해서 그런 쪽에 생각을 조금 전환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주택 문제는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상당간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투자 시기는 이미 우리가 이전에 우리 이야기하면서 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투자 심리를 가장 억누르는 요인은 아무래도 금리 부분이죠. 그래서 금리 변동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금리 인상 행진이 중단되는 시점 그리고 만일에 조금 더 늦어진다 하더라도 금리의 여러 가지 수준 자체가 변곡점에 있게 되는 그 시점에서는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투자는
더욱더 유망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금리 부분에 대한 변동을 잘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서 일정한 시점, 제가 말씀드린 금리 부분에 대한 변곡점이 왔을 때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한 시드머니를 만드는 기간. 그러니까 네. 지금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기간이 아니고요. 관망을 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 투자 혹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인 의사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준비들을 보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송승현의 집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주신 두성규 전 선임연구원님 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에서 상세한 공급 확대 방안과 규제책 등 추가적인 대책 또한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희망 고문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한 정책이 아니라 역대급 지금 거래 절벽을 깨부술 수 있는 속 시원한 시장 정책이 나오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tv.집통.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청자 의견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견 남기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